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금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공수처가 자신과 부인 그리고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 때도 통신 조회를 했다는 지적에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한 것이며 야당과 언론에 대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 사찰과 연결짓는 것은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자정에 석방됩니다. 사면 절차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행되며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300명 넘게 줄면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일 연속 1000명 이상을 기록했고 어제 30명대까지 떨어졌던 사망자는 70명대로 늘었습니다. 새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2차례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추락해 도로에 있던 다른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숨지고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보수 표심 공략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 정부 정책을 부도 어음에 비유하면서 비판의 각을 세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놓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전에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여러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을 과거엔 반대했었지만 지금은 전향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추가의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 보유세를 두고는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와 결국엔 통합해야 할 거라며 다만 조정 과정이 복잡하고 종부세는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만큼 꽤 복잡한 논쟁을 거쳐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수사하지 않은 건 옳지 않다면서도 이미 4개월 동안 수사를 당해 엄청난 피해를 본 만큼 어떤 형태의 특검도 괜찮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영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반발하면서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천정배, 유성엽, 최경환, 김유정, 정호준 전 의원 등 10여 명이 민주당에 합류합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묻는 열린민주당의 당원 투표도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당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양당의 합당 안건이 의결되고 향후 합당 절차가 추진돼서 완료가 되면은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서 172석으로 늘어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죠. 네, 윤석열 후보는 이틀째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 민심 탐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부도어음에 빗대 강하게 비판하면서 보수 표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소확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마을마다 지역마다 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던지는데 이 어음 정치
이 어음 결제되는 거 봤습니까? 윤 후보는 이에 앞서 자신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친박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고요. 대구 경북 지역 기자들과 만나 통합 신공항과 물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구상도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로봇 산업 관련 회사를 찾아 대구를 4차 산업혁명 수도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윤 후보의 지역 행보와 별개로 선대위 쇄신을 둘러싼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던진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선대위 복귀 의사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선대위가 하루빨리 이준석 대책보다 선거대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 사이에 벌어진 갈등 등과 관련해서 오늘 저녁 비공개로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합니다. 네, 또 최근 불거진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서 김진욱 공수처장 오늘 국회에 출석했죠.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나와 있습니다. 김 처장을 상대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80여 명 그리고 윤석열 후보 부부뿐 아니라 언론인과 가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회가 이뤄진 건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질의 들어보시죠.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조회하는 거는 그런 과잉이고 과도한 거고 직권남용인 거예요. 여당은 명백한 합법행위라고 공수처를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역공세를 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판사 사찰이 문제 아닙니까? 검사가 판사 사찰한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처장님, 이거 예. 지금 수사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자, 수사 중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김진욱 처장은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도 여러 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했는데 자신들만 사찰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윤 후보님에 대해서 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것이 4회, 그 배우자님에 대해서 한 것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 그래서 저희 보고 이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오케이.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는 자신과 부인, 친구와 누이 동생까지 들여다봤다면서 미친 사람들 아니냐며 김진욱 처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기초적인 수사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라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야당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공수처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도 조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는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가 지난 20일 해당 통신회사의 정보 공개를 신청해서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공수처에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사찰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국회 나와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불법 사찰 논란을 넘어서 출범 1년도 안 된 공수처는 이제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민주당 대표 중진 의원이자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이 얘기를 좀 다루기 전에 이게 정확히 어떤 사안인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시민 여러분들은 사실 수사를 받는 사람과 통화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을 했고 강영훈 앵커랑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저에 대해서 영장을 받았어요, 검찰이. 그래서 저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확인한 겁니다. 근데 이 번호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제 강영훈 앵커에 대해서 통신사에 의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누군지 어디 사는지 요것 정도 밝혀지는 게 통신자료 지금
지금 나오는 조회 딱 여기까지인 거죠. 네. 예.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찰이다. 혹은 단순한 자료 열람이다.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뭐 사찰까지 판단하기에는 예. 무슨 불순한 목적이 있다든가 이런 게 드러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공수처나 수사기관의 말을 들어보면 관행이었고 또 수사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불순한 목적이 없으니까 흔히 말하는 사찰로까지 이렇게 단정 짓는 건 너무 좀 과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러나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헌법 정신이나 형사소송법 정신에 비춰보면 예. 분명히 문제는 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처분이든 네. 본인의 적법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예. 법적 근거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본인이 동의하면 불법이 조각된다는 말이 있듯이 예. 동의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고 예. 또 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되고 예. 그리고 영장주의를 그러니까 판사가 발부한 네. 영장에 의해서 예. 집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분명히 그 통신 자료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네네. 말하자면 이동통신사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용자,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주소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예. 이용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아까 말씀드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영장주의에 따라야 되고 예. 요건과 또 절차도 따라야 되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 그쳐야 되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비춰보면 설사 수사기관의 관행이라 할지라도 헌법이나 예. 형사소송법 규정에 또 정신에는 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수사를 하기는 굉장히 쉬운 거죠. 한 사람 번호를 이제 영장을 받은 사람의 번호를 딱 파악하면 이 사람의 관계를 딱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 뭐 잘못 전화를 걸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내 정보가 허락도 없이 뭐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검찰 수사기관에 공개가 된다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렇게 조회를 했는지도 당사자는 모르고 넘어갑니다. 네.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네. 근데 분명히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틀림없고 예. 법원이나 일정한 통제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 사실은 지금까지 수사 관행이라는 이유로 계속 넘어왔던 거죠. 네. 그 수사 국회에서도 이제 그 관행이라고 개정 하는, 관련된 예.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부분에 대해서요.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좀 인식 없이 자행이 되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행이라는 목적으로 수사 목적이나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그 83조 사망이 규정돼 있거든요. 예. 수사 필요나 또는 형 집행 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그 이동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고 예. 그에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네네. 그럼에도 아니어도 되는 불구하고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하는 일이 만연해 있었던 거죠. 이에 네. 대해서 이제 결국은 통제를 가해야 되고 영장주의 정신이 관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보통신사업자법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개정을 몇 번 추진했던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왜 안 그동안 됐던 수사기관이나 국정원 등에서 예. 계속 완강하게 그러면 수사를 못한다. 이게 사실 뭐 그냥 이런- 영장을 다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다 다른 수사 경우도 당사자 동의받지 않고 한 강제 수사의 경우는 네. 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그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굳이 그 이런 통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예. 심사로부터 받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는 굉장히 문제다. 예. 법치주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 오늘 SNS에 올리신 글 보니까요. 만약에 불법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책임 져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져야죠. 관행이었고 뭐 검찰에서도 자행되었던 일이라면 공수처가 어떤 부분을 좀 불법으로 좀 저질렀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건지 관행이 불법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잘못된 관행 요소도 불법은 불법이었다면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은 책임을 묻고 또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동안 계속 되어 왔던 일인데도 불법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뭐 있습니까? 보도에서 나왔지만 또 김진욱 공수처장도 얘기했지만 검찰은 몇 번 했는데 우린 그거보다 덜 했는데 뭐가 그렇게 검찰보다 문제냐 이런 걸 항변하거든요. 그건 좀 시각을 잘못 보는 거죠. 네. 몇 번을 했건 누가 많이 했건 관계없이 그 관행은 잘못된 관행이고 예.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정신 규정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예.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예.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현행법에서 좀 불법이 되려면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 범위랑 상관없이 만약에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측을 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조사를 했다면 이건 그리고 불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예. 통신 자료를 요청할 때도 네. 사실은 무차별하게 망라적으로 요청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예. 오남용입니다. 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권한의 오남용이고 예. 해도 그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예. 그 범위도 최소한도에 머물러야 됩니다. 예. 예. 그게 법치주의 헌법상 법치주의 정신이고 예. 규정입니다. 예. 그 김진욱 공수처장 앞서서 이야기한 거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떻게 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사안의 이제 경위를 좀 쭉 살펴서 예. 그걸 규명을 해서 그에 따르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물어야 되겠죠. 예. 지금 단계에서는 언론에 보도 나오고 무차별하게 야당 의원 등 또는 언론인들에 대해서 그런 통신 조회를 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과연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영장을 받았는지 뭐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대로 집행했다는 항변을 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한 범위였는지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렀는지 헌법과 형사소송법 법 규정과 정신에 맞는지 이런 걸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진상 규명 예. 이게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책임을 물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수처장이 자리를 내려놓는 것까지. 글쎄 그건 제가 뭐 예.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입장이니까 예. 그는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구속 수사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 진상 규명이 네.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지금까지 국회도 그런 잘못된 관행이 이어져 온 거에 대해서 입법적 조치를 하는 걸 게을리한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 또 통신의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고 형사사법권이 과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네. 예. 단지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가 있다. 뭐 행정상 필요하다. 이런 목적으로 계속 입법을 저지시켜 왔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관철을 시키지 못한 입법부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 그건 여나 야나 관계없이 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통신조회는 사찰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사찰이라고 보니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네. 사찰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순한 목적이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를 위해서 정보 수집을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예.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의 탄압이라든가 예. 또 언론인들의 언론 취재 활동을 제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목적이 있었단 모르는데 그런 건 드러나 있지 않지 예.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예. 관행에 따라서 했다고 하니까 예. 그것이 관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불법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로 필요했던 어떤 통신 조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게 뭐 선행이 그렇죠. 되겠군요. 그 예. 범위도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 머물러야지 네. 무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오늘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한다면 파견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생 조직이어서 이런 수사 노하우를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건 뭐 무슨 뜻으로 했는지는 짐작은 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와 공수처는 별개의 기관이고 더구나 공수처는 독립된 그렇죠. 사정기관이기 예.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특히
특히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나 또 직원을 파견한다는 것이 적절할지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도 사실 궁금하고요.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도 특별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어떤- 사안을 정확히 예. 파악하는 데는 예. 한계가 있고 제약이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야당처럼 그냥 정치적 공격으로 불법 사찰을 했다, 정권 차원에서 했다. 이거는 아무런 생산적이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국회에서 입법적 미비를 한 부분도 있고 예. 또 통제를 해야 될 부분에 입법적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예. 있으니까 예. 사안을 먼저 정리하고 확인한 다음에 책임이 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예. 또 국회는 국회대로 입법적 조치를 보완 조치를 할 게 있으면 빨리 서둘러 된다.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도 좀 명백한 합법에 해당하는 통신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진상규명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게 대선 전국을 강타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민주당에서 어떤 공식적 입장이 나왔는지는 네. 저도 잘 파악을 못해서 예. 그 입장이 뭐 대변인이 했다 할지라도 저 개인적인 네. 의견은 다릅니다. 네. 분명히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불법 여지가 있는 예. 잘못된 관행이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도 물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빨리 국회도 입법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예. 뭐 이것이 대선 전국에까지 좌우할 정도로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예. 대선 전국은 향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 나갈 최고의 리더십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인데 여기에 이런 통신조회 문제가 그걸 좌우할 만한 건이 돼서는 안 되도록 예. 여야가 이 부분은 이 사안에 부분대로 대해서는. 네. 대선은 대선대로 네. 좀 차단시키는 분리 대응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쩌면 이번이 개정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야당이 지금 네, 문제를 삼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예. 자, 이재명 후보가요. 여당을 다 빼고 야당만 통신조회를 했다면 문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 같이 하는 거 아마 같죠? 예. 야당만 했다면 그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는 것이 짐작이 추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는 지적한 것일 테고 네. 그러나 뭐 설사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을 했다 할지라도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법치주의 또는 영장주의에 상당히 위배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는 예. 차원에서 분명히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적 사항에 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 또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장주의라는 절차적 방식도 네.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공수처 논란 좀 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이유가 공수처 자체가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에 좀 상징성이 있는 산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1년이 안 됐는데요. 계속해서 뭐 영장 무리한 수사로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이번에 이런 뭐 사찰 논란, 사찰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런 논란까지 나오면서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걸 패스트트랙 할 때 제가 방망이를 두들긴 당사자인데 예. 정말 공수처가 잘 그 오랫동안의 수건 과제여서 예. 잘 그 자리 잡고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무능에다가 이번에 통신 그 자료 예. 조회권까지 논란을 빚으니까 좀 상당히 좀 안타깝고 예. 개탄스럽습니다. 빨리 그 공수처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역할을 예. 권한을 그 잘 수행하도록 스마트하게 잘 하도록 예. 빨리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폐지론까지 나오는 건 좀 그것도 지나친 얘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좀 성장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 아니에요. 자,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질문도 좀 여쭤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 같아요. 사실 약간 당이 추구하던 것과는 다른 정책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에 좀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예. 특히 요즘 영점을 두는 건 부동산 관련 네. 세제나 예. 네. 정책들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방향은 정부의 맞다. 예. 여러 번의 그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그 정책이 기대한 바와 달리 급등을 했고 네. 그로 인한 세제도 상당히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네. 그리고 이와 함께 거래세, 뭐 취득세나 또는 양도소득세를 전반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한번 재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부동산가가 급등하고 또 부동산 과표의 기준이 된 공시가를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현실화시키다 상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이중 삼중 그 부동산 보유세나 네네. 또는 거래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세금에 대한 부담은 가급적이면 덜어주는 것이 국가가 예. 할 일이죠. 예. 예, 부득이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예. 세금을 걷는 건데 예. 이에 대한 부담이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실현된 이득도 아닌데 예.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착취세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성격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세제 검토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예. 의원님 개인 생각이신가 아니면 당도 이렇게 거의 동의하시나요? 예. 당에서도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좀 다르죠. 아, 예.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이미 그걸 처분하도록 일정한 기한을 주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중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1년을 더 유예를 하게 되면 국가 정책의 어떤 신호가 예. 매우 혼란스럽게 되기 예.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실행을 하자라고 최근에 그렇게 여러 논란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도 1년 더 유예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예. 그대로 하는 것으로 네네. 다시 결정됐습니다. 예. 요즘 뭐 선거 판세에서 중진 의원이시니까 이런 판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야당의 인물이 됐다. 연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선거를 쭉 지켜보셨을 때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송영길 대표를 요새 직접 보지를 못하고 예. 언론 통해서만 봤는데 예. 언뜻 그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무슨 깊은 뜻이 있나? 근데 아무리 제 머리로 생각해 보면 별로 뭐 깊은 뜻이 안 보여요. 네.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고, 네. 예. 그리고 상대도 뭐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유혹의 그 기술을 발휘하려면 예. 물밑에서 이렇게 남들 모르게 잘 해가지고 밀당을 사전 잘해야 총지를 한 된다라는 다음에 말씀이세요? 이렇게 네. 서로 공식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저희들 나름대로는 쪼들리는 것처럼 예. 네. 비치기도 하고 그리고 당이라는 것이 연대하고 합당하고 하려면 네. 정치적 지향점도 갖고 예. 또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양당의 당원들이 네.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구축이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네네.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표로서 아주 심오한 네. 네. 또 깊은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네.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들으신 건 없죠? 들은 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예.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이시고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과 함께 이번 사태 또 논란 그리고 지금 선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의 한 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건물 밖 도로로 추락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숨지고 택시가 덮친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재호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사고 화면을 앞서 봤는데 아주 충격적이더라고요. 사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부산시 연산동에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화면을 보면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차량이 튀어나와서 도로로 추락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차량은 도로에 추락하면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추락한 도로는 왕복 6차선인데요. 차량이 처음 떨어진 도로에는 다행히 지나다니던 차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으로 추락한 차량이 튕겨서 한 바퀴 구르면서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덮친 차량에 타고 있던 5명과 인도를 걷고 있던 사람 2명 등 7명이 다쳤는데 경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5층에서 벽을 뚫는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원인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고 차량이 튕겨나올 때 상당한 급가속이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사고 운전자가 택시 기사라는 점 등으로 미뤄 급발진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짐작할 수 있지만 자세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손조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양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가 낸 고발장을 낸 지 한 달여 만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지금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수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색 대상은 윤 후보 처가 회사 특혜 의혹과 관련 있는 양평군청 도시과와 토지정보과 등 8개 부서와 관련 공무원 8명의 자택 등 16곳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양평군 공리 일대 22,000제곱미터 면적의 LH가 국민임대 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개발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350세대 규모 민간 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은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됐는데요. 양평군은 2016년 6월 이 사업의 시행자인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사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 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해줬습니다. 또 과거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벌인 판결문에는 공흥지구 사업 수익금이 186억 원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익금이 발생했으면 개발 이익에 따른 개발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양평군은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에서 지난 10년 동안 벌인 개발 사업 가운데 개발 부담금이 0원인 사업은 공흥지구 단 한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양평군은 지난달 18일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을 0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평군청은 앞선 오류가 모두 개발 부담금 부과 방식이 복잡해 발생한 행정착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달 17일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자 경찰이 한 달 반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20여 분 동안 임기 마지막 해인 이민영 신년사를 발표하고 남은 임기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5대 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신년사를 마친 뒤에는 오부 요인과 여야 대표, 경제계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신년 인사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자정에 석방됩니다. 사면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내일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 무렵에 풀려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현재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오늘 밤 서울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전달하고 자정 무렵 병실에 상주하던 개호 직원들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는 거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석방 직후 별도의 메시지를 내거나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건데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어제 법조기자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병원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그동안 치료 내역 등이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곧 자유의 몸이 되는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를 마친 뒤에는 어디에 머물지도 관심이죠. 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거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내곡동 사저가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와 경비를 맡게 됩니다. 다만 아직 거처가 정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사저 경비 인력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3천여 명을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 3개월형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도 면제됩니다. 정부는 국민 화합 차원이라고 특별사면 배경을 설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여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수단체가 석방 축하 집회를 열고 삼성 서울병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들이 놓이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촛불 정부가 민심을 배반했다며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집회와 성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정서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친박계 정치인들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에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종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네. 몇 시간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됩니다. 감회가 좀 네.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정말 너무 벅차고요. 예. 너무 감사하고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또 몸도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는데 예. 빨리 쾌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게 그 사면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얼마나 좀 안 좋으신지 알고 계시는지요? 주변 분들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윤석열 지검장한테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이 팔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아프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프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대통령 안위를 걱정할 만큼 아프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하여간 오랫동안 당분간은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과 최근에 연락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직접 연락해 본 적은 없고요. 예. 대통령께서 유영하 변호사 외에 어떤 분들하고도 만나시지 않으셨고 또 전해 듣기로는 하여간 그 수의를 입으신 모습이나 이런 헝클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났거나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대통령 소식을 전해 듣긴 했습니다만 직접 대통령 입으로 무슨 말씀을 전해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사실 박 전 대통령의 그 사면이 결정되고 나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것이 또 어떻게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그분들의 관심이 큰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최근 발언이나 행보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특히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는지요? 이제 많이 진보는 했어요. 미안하다라는 표현까지를 하셨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독일식 사죄 이건 뭐냐? 상대방이 이제는 미안하다는 얘기 그만해라, 사죄를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고요. 사실 대통령 40년 구형하고 대통령 이렇게 5년 가까이 감옥에 지낼 수 있게 된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윤석열 후보의 그 역할도 지대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검찰로서 법을 집행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 여당의 그 지시라든가 아니면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에 편승해서 정말 그 헌법 파괴 행위 그리고 대통령 탄핵 무효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에 대해서 강구했던 사실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예. 사과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예.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사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각에서 이런 비판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죄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자체가 곧 무죄라고 할 수는 없다.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좀 파헤치기를 원했고 법원의 판결도 나온 사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좀 사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비판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그러나 기본적으로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이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미 쿠데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탄핵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결국 그렇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결국은 대통령께서 뇌물죄 이런 한 푼 받지 않으신 분이시고 그거는 모든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는 중에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 아니면 탄핵을 받을 수 없는데 탄핵 요건 되지도 않는 탄핵으로 대통령이 5년 동안 감옥에 지내셨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규명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또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특별히 국민의힘의 근간이 되는 당원들 이런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홍문종 대표님은 탄핵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복당시켜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당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대통령을 당에서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당에 가보면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사진들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실행했던 많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통진당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좋은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개혁의 역사들 그리고 대통령이 만들었던 좋은 정책들을 이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보수 우파가 단합이 되고 야권이 단합이 되고 하나가 돼서 이번 대선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혹시 홍문종 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원 이제 개호가 풀리고 나면 찾아갈 수 있으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찾아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찾아뵈야죠. 찾아뵙고 하여간 그동안 위로 말씀도 드리고 그동안 하여간 어쨌든 오랫동안 단절돼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워낙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통도 해드리고 또 대통령이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만들어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오늘 윤석열 후보가 건강을 회복한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뵙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윤 후보와 박 전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은 얼마나 좀 점치시는지요? 저는 그것이 이제 이벤트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날 수는 있다. 네, 대표님 혹시 오디오가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요. 네, 지금 오디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연결이 다시 될 수 있겠습니까? 네, 홍문종 대표님. 예, 지금 현장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대표님의 오디오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연결되겠습니까? 홍문종 대표님 연결되겠습니까? 연결됩니다. 예. 예, 대표님. 제가 윤석열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날 수 있겠는지를 여쭤봤는데 그 이야기부터 저희가 듣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만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퍼포먼스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만남 자체도 굉장히 진정성 있는 만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 결국은
대통령에게 윤석열 후보라는 분이 뭘 어떻게 하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동안 대통령 재임시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앞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모시겠다, 앞으로 대통령과 어떤 그 유대 관계를 갖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필요하고 그것이 또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워낙 그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만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적인 이벤트로 대통령 만나는 것을 사용하려고 혹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오늘 자정에 사면되는데 그 이후로도 홍문종 대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사면 복권이 되셨는데 대통령 경호는 가능한데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못 받거든요.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을 주변에 있는 또 국민힘에 있는 당원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힘을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규 환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천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0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청소년 방역 패스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자, 신규 확진자 수 오늘도 5천 명대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037명입니다. 어제보다 372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인 23일과 비교하면 1,880명이 줄면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이 가속화하고 이달 들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면서 유행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45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어제보다는 6명 적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기기는 열흘 연속입니다. 어제 30명대까지 떨어졌던 사망자는 다시 70명대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930명, 해외 유입 사례가 107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3,453명으로 전체 70%를 차지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67명 늘어 누적 625명입니다. 신규 감염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41명, 국내 감염이 26명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9.9%포인트 떨어져 68.8%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7.4%로 전날보다 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병상 배정도 대기자 없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입원과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연장 여부 또 그것과 함께 청소년 방역 패스 조정안도 발표할 예정이죠. 네, 교육부는 내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 부처 간에 협의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당초 청소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는데요. 학원과 학부모 반발이 이어지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을 한 달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사이에 60명 넘게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600명 넘는 등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 개발된 신속 확인 PCR 시약이 각 지자체에 도입이 되는데
오미크론 확진 여부를 2시간 만에 알 수 있게 돼서 감염 규모도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 많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선별진료소에도 계속해서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시작된 지 이제 7시간 정도 지나는데 벌써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곳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검사를 운영됩니다. 최근 이곳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은 하루 평균 2,000명 정도인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조금 주춤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게 진료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모두 625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 케냐 등 해외 유입 사례가 41명, 또 국내 감염이 26명 등 하루 사이에 67명이 늘었는데요. 전파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얼마 뒤엔 델타 변이를 제치고 새로운 우세종이 될 거라는 게 방역당국의 예상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전국 권역별 대응센터 5곳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8곳에 새로 개발된 신속 확인 PCR 시약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변이 여부를 검사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닷새 정도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신속 확인 시약이 도입되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서너 시간 만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광주에서는 이 시약을 이용해 2시간 만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감염자 집계도 감염 의심 사례와 확정 사례를 나누던 방식에서 확정 사례 위주로 바뀔 예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더 빠르게 알 수 있게 되지만 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감염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모두 5가지 변이 바이러스를 한 번에 판별할 수 있는 시약이 개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방역당국은 새 시약으로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오미크론 감염자와 접촉한 역학적 관련 사례 등도 함께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앞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적 존재이고요. 권한과 지원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아들은 성년인데 남이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 사면으로 오늘 밤 자정 석방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2자릿수로 벌어졌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당장 잠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7시 반 정도 뒤면은 이제 석방이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자, 당분간은 입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석방되는 과정이 보여지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삼성 서울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데요. 예. 의사 소견으로는 한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 때까지는 아무래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마땅하게 거처가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병원에 있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보통은 입원 중이라면은 서울 구치소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사면 석방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이제 구치소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서 개호 인력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호 인력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교체가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런 그 변동은 그런 거나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 건강 회복한 이후에 뭐 어떤 메시지 내놓을까 관심인데 홍문종 대표라든가 앞서 인터뷰한 거 보면 찾아가고 이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메시지 내놓지 않겠습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발표 직후에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한 게 있죠.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신병 치료에 당분간 전념하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중에는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언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이제 조원진 대표라든가 홍문정 대표라든가 여러 친박 인사들이 가서 만나려고 시도는 하겠죠. 예. 하지만 그 당시에 말이 지켜진다라면은 가급적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을 정치인들과 외부 인사와의 만남은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괜히 접촉을 해서 말이 와전되는 그런 것은 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죠.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건데 그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한다는 것은 아무튼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대단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정적으로 대통령 건강 악화 문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보에 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사과도 어정쩡한 사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침묵은 지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병환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직격탄은 윤석열 후보가 맞을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윤석열 후보에게 직격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직격타가 되겠습니까? 일단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분간 병환 때문에 침묵을 할 거다. 네. 그럼 침묵이 깊어지면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도 직격탄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는 방송 인터뷰를 저는 쭉 봤습니다만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염두에 둘 것이 조원진 대표 역시 예비 후보입니다.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 후보가 23명인데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공화당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보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적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입장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 방문했을 때도 맞불 반대 집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이 인터뷰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격타가 된다. 뭐가 직격탄이 되는지는 저는 납득은 잘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그냥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후보 교체론을 얘기해요. 국민의힘에.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조원진 대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뻐꾸기 보수 몰아내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뻐꾸기라는 것이 남의 둥지에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면은 원래 둥지에 있던 새를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것처럼 윤석열 후보를 뻐꾸기 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후보 교체로 가자. 그러면서 대안으로 꼽은 인물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SNS 글도 올리고 그 인터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원래 홍준표 대표 의원이 그 친박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바퀴벌레가 준동한다라든가 이렇게 그 격한 표현들도 많이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후보 교체론이 그 대두된다는 건 뭐 조원진 지금 당장은 조원진 대표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희망사항으로 당외 인사의 희망사항으로 그칠 것인가? 국민의힘 내부의 그 하나의 앞으로 새해에 들어서 후보 교체론이 대두가 될 것인가? 이것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율에서 격차가 벌어지고 그리고 계속 그 처가라든가 본인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해명이 안 된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후보 개최론이 일각에서 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후보 교체론이 일 때 본인이 거부했을 때, 본인이 저항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야권의 분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별로 떨어진다. 오히려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후보 교체론을 가능성을 보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발표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일단은 먼저 지금 뭐 식사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다른 이런 정치적인 이런 현안들에 박 대통령께서 이 신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쓰신다면 이 쾌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뵙고야 싶죠. 그렇지만 좀 하여튼 기다려 보겠습니다. 회복되는 걸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들으면 신경은 꽤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좀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예 그 대선 전국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정도라고 보시는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정치적 메시지가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느냐 아니면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내놓을지 아직 방향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도 사실 20대, 30대 젊은 층에 대한 그 지지율 변화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60대 이상 보수적인 고연령층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누구보다 강합니다. 이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윤석열 지금 후보를 통해서 그대로 투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층의 의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정권 교체에 힘을 모으자라고 하면은 필요성 그 자신이 그 투영했던 생각들이 맞다라고 확정을 짓겠죠.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행사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후보의 발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북한의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민주화 운동의 대열에 낑겨가지고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온 그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정파 4번까지는 국민들은 용서 못해도 저는 과거의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중범죄와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당 의원의 현재 확인된 것만 한 60~70%가 우리 의원님들 통신 사찰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상당히 지금 마지막 발언도 수위가 센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지지율에 좀 혹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쓰는 전략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한
그 비판뿐만 아니라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하는 것은 원래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반문 정서, 반문 깃발을 높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반문의 상징처럼 돼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그리고 후보까지 오르게 됐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반문 정서에 기대어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이걸 통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하지만은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생각해야 될 것이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지지층이 보수 지지층이 지지 어떻게 보면 결속력이 약화됐기 때문이 아니라 20, 30대 그리고 중도층이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문제의 원인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본인 그리고 처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시기를 놓쳤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반문 깃발을 높이 든다는 것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걸 곳곳에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사례들이 뭐 말실수도 있었고 부인 김건희 씨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좀 내홍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내일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고 합니다. 중재가 가능할지 혹은 이 자리에서 깜짝 회동, 뭐 윤석열 후보와 깜짝 회동을 좀 중재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시 선대위로 복귀해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론도 있고, 하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 측으로서는 절실하게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런 뉘앙스도 또 곳곳에서 비치고 있고, 윤석 대표도 계속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될지 여부는 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데, 여기에 그래도 제일 큰 책임은 아무래도 후보의 그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왜 후보가 단순한 질문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가 꼭 필요한가 선거 과정에서 그 질문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않을 필요가 없지만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3자 회동이든 뭐든지 간에 한번 다시 한번 접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으로도 좀 들었지만 오늘 국민의힘은 총포화를 집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두고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진우 공수처장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의해서 그 확인해달라고 보내면 이분들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서 딱 제한된 거 5가지 정도만 보내줍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입일. 그러면 이 정보를 갖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름이 특이하신 분들은 바로 식별이 되지만 이름이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기자인지 아닌지는 더더욱 알 수도 없고요. 직업은 통신사에서 조회하지도 않습니다. 가입할 때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수사를 해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클리어하는 배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적인 절차는 저는 아니라고. 오늘 뭐 발언이 나왔으니까 짧게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상민 의원도 초청해서 여쭤봤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법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18조에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7조에 제가 기억하기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하위 법에 의해서 이렇게 뭐 전기통신법이라든가 예외 조항도 있지만은 김진욱 공수처장
10년 넘게 헌법재판소에서 일한 분입니다. 헌법을 누구보다 많이 본 분들인데 지금 이 순간에 그 김진욱 공수처장한테 필요한 것은 법조인이 된 기본 그 최초의 마음으로 헌법을 다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과연 이렇게 민간인에 대해서 또 언론인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과연 아무리 수사가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정당하더라도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시민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 것인가? 고위공직자를 수사라고 그랬지 우리가 기자들 들여다보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뭐 지지율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사실 2, 3주 동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좀 경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 결과가 좀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 나오는 전국 지표조사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28%로 11%포인트 차이가 벌어집니다. 부자릿수로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거죠. 오차 범위가 6.2%포인트인데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죠. 지난 주말에도 오차 범위 아슬아슬했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심상정 후보 경우에는 5%, 안철수 후보 6%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은 결국 눈여겨봐야 될 것이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역전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36대 26으로 서울에서 뒤집혀졌고 그리고 중도층도 38대 23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2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로 많이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빠진 지지가 일부는 이재명 후보, 일부는 태도를 유보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조사가 나왔다는 점이죠. 특히 여기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도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이걸 좀 집중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게 계속 변동이 있었어요. 원래 정권 심판론이 12월 첫 주에는 높았다가 지금은 국정 안정론이 높은, 물론 이제 이게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이를 본다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요. 저희가 그래프로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들 유권자들이 인식을 물어봤을 때 국정 심판론이 그동안 월등하게 앞서 있었는데 그것이 40%, 국정 안정론, 그러니까 여당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45%로 역전됐습니다. 지난주에는 42%로 동률이었거든요. 이렇게 국정 안정론이 우세를 보인 것이 제 기억으로는 지난 5월 정도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이탈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등장하게 된 것은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기 때문에 거기서 절차적 정당성을 나름대로 획득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권 심판론이 약해지고 국정 안정론이 위에 선다는 이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하게 위기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반가울 수 있는 결과인데 이렇다 보니까 최근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대통합에 나서는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통합정부 어젠다도 세웠는데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자. 정책도 출처와 연원을 가리지 말자. 결국은 어떤 형태든 실용 내각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최대한 좋은 인재를 진영 가리지 않고 쓰는 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일종의 협치 체제, 좀 아주 크게 말하면 통합 정부 이런 것들 괜찮다고 보고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 짧은 공직 경험에 하면 인사를 쓰면 임명을 해서 같이 일을 하면 다 같은 편이 됩니다. 물론 이 발언을 확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제3지대 인물들에게 혹시 호소하는 거 아니냐. 나랑 지금
단일화하면 정부 자리 하나 줄게 이런 의미는 해석할 수 없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 대연정 제안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 내각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제안은 보면 선거 기간 동안의 협치 그리고 선거 이후의 협치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후보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반응이 올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상정 후보, 정의당 후보의 경우에는 진보정당은 만약에 여기서 힘을 합치거나 하면은 진보정당의 존립 자체가 위험할 거기 때문에 그 독자 행보를 끝까지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만약에 연초에 10%를 넘어서고 그럴 경우에는 정말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캐스팅 보트는 안철수의 캐스팅 보트는 반쪽이었습니다. 뭐냐면 독주하느냐 국민의힘 윤석열과의 합치느냐였지 이재명과의 합치는 캐스팅 보트는 전혀 생각되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10% 넘어갔으면은 그것도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합집산이 나름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고 그래서 막판에 선거 전에 막판 변수가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수가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추은혜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7일부터 방역 수칙이 다시 강화되면서 유흥주점은 물론 카페와 일반 음식점까지 밤 9시를 넘겨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업주와 손님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서울시가 관련 내용을 고시하면서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 주요 업종을 빠뜨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황급히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불법 유흥주점. 지난 28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1명이 식품위생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단속된 곳입니다. 이곳 업소는 노래방 간판을 내걸고 운영 제한 시간인 밤 9시를 넘겨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처벌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는 지자체나 질병관리청이 집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서울시가 운영시간 제한 위반을 처벌하는 집합 제한 조치를 고시하면서 식당과 카페, 제과점 등 대부분 업종을 언급해놓고 노래방과 PC방 등은 빠뜨린 겁니다. 이렇게 집합 제한 조치에서 누락된 업종은 영업시간을 위반하더라도 형사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처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됐든 시행령이나 조례의 한계 등 그 적용 대상이 달리 적용되거나 그 내용이 달리 또 규제가 된다면 매우 중요한 조세와 형벌 부분에 있어서는 그 법정주의라는 취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YTN 취재 결과 서울시 일부 과에서 낸 고시에서만 처벌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자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가 영업 제한이 부활하자 고시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처벌 조항을 다시 넣지 않은 겁니다. 일상회복이 다시 뒤로 가지면서 다시 원대복귀를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고시문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경찰이 단속한 불법 유흥주점도 고시에 이런 허점이 있는 걸 알아채고 노래방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곧바로 처벌 조항을 다시 넣어서 수정 고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021년의 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들, 그중에서도 특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디지털 뉴스팀 박광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참 이슈가 많았어요. 내용을 정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한 해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특히나 뭐 코로나나 뭐 정치 이런 좀 거대 담론은 일부러 좀 제외를 했어요. 저희가 대신 세밀한 좀 이슈 중심, 특히 뭐 온라인,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사를 선별을 해봤는데요. 좀 웃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좀 안타까운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좀 소개를 드릴 내용은 올해 연초죠. 이 전국을 공분에 빠뜨렸던 뉴스, 뭐 지금 화면 보면 나오지만 이 법원 앞에 추모 화환이 연이어서 있죠.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뭐 사건 자체는 작년 10월 발생을 했지만 뭐 이슈화가 되고 또 수사 재판 등은 올해 진행이 됐죠. 그래서 2021년에 주요 뉴스로 꼽아봤고요. 특히 이 숨지기 전에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어린이집 교사나 또 의사로부터 안타까웠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자, 이 특징을 좀 보자면 이번 이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참 시민 참여가 컸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적극적으로 법정 근처에 나와서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정인이 부모를 자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 뭐 이런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 이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양부모 정작 뭐 취재진이나 분노한 시민들을 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뭐 검찰 송치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양부모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합격하셨습니까? 사랑단에 들린 속보도인은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한번해주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뭐 드리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 그리고 취재진을 이제 따돌리려던 정인이 이제 양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그제서야 이제 죄송하다, 살려달라 이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양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 이게 아이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본인들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는 거라 화가 난다. 물론 그분 생각이긴 하지만. 그분 생각이긴 하죠. 이게 절대적인 어떤 뭐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의 또 글이 밑에 뭐 80여 개 넘는 글이 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 많은 생각을 이제 하게 하는 댓글이었고요. 자, 2심까지 이제 끝났고 양 어머니가 지금 징역 35년 그리고 양 아버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뭐 양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1심 무기징역에서 형량 자체는 다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뭐 대법원에 또 한 번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구한 상태고 특히 정인이 사건 뭐 특징을 또 하나 보자면 온라인에서 굉장히 반향이 컸는데 일종의 뭐 추모 공간으로 사람들이 온라인을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물론 변화가 있어야겠죠.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동학대 치사를 넘어서 뭐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무기징역 뭐 최고 사형까지 선고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물론 이제 처벌만이 뭐 능사는 아니겠죠. 처벌만으로 학대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겠지만 뭐 방지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인이한테 참 고마워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법을 제정하게 하기도 희생으로 인해서 제정하게 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서 학대 신고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만큼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걸 좀 많이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부동산도 핫했잖아요. 뭐 지금 두 앵커분들은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올 한 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픈 마음에 소금을 뿌렸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LH 사태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뭐 LH 직원들이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본인들이 직접 사업 계획과 연관이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내용이에요. 시민단체 폭로로 알려지게 됐고 워낙 업무에 정통하다 보니까 참 수법도 이게 그야말로 프로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을 저희가 한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네, 지금 이 보는 이제 사진이 왕버드나무예요. 왕버드나무인데 원래는 이게 3.3제곱미터의 뭐 나무 한 그루 정도가 적당한데 이제 1제곱미터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의 나무를 25그루나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 보상을 많이 받는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제 보상 금액을 이제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왕버드나무가 빨리 자란다 그래요. 빨리 자라기도 하고 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빼곡하게 심은 건데 정말 뭐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좀 공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 장면이 참 많은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사과를 해도 뭐 지금 용서를 해줄까 말까라는 상황에서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단어들 참 많았어요.
적반하장 리스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네, 바로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몇몇 사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재개발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LH 지금 직원이 직접 이제 남긴 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8층에 있어서 이 항의하는 게 안 들린다. 자, 이 표현을 그대로 써도 될까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또 그 표현의 뉘앙스를 살려야 되니까 온라인이니까요. 예, 네. 개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꿀맛이다 뭐 조롱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LH 직원이 입사 2년 차였는데 LH 감사실이 뭐 지난 5월 이제 해임 징계 처분 결정을 내렸고요. 다음 그래픽 한번 보면 어차피 뭐 한두 달만 지나면 잊는다. 또 안 입고 오면 우리 회사로 이직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LH 직원이라고 뭐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냐. 근데 이게 투자인지 아니면 그 다른 방식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공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도 또 뭐 검찰,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뭐 너희는 별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법원이 판단하지만 사실 법원의 판단은 최종인 거예요. 사실 사회의 판단,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도 있기 때문에 법은 보통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분이 절대 얘기할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게 중론이죠. 예, 뭐 관련 패러디물도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H를 두고 내 아파트였다,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네, 뭐 저희가 온라인 오늘 좀 주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내용도 좀 추가를 했는데 LH 사태 특히 온라인에서 파급력이 컸습니다. 뭐 패러디물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밀레이 명화 이삭 줍기를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모습인데 이걸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뭐 어린 나무를 심는 모습으로 이제 꼼수를 일종 절묘하게 이제 풍자를 한 내용이었고요. 또 영화 내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랑 LH를 이제 치환을 시켜서 LH 부자들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또 예능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도 이제 LH 혼자 산다. 여기에 뭐 2021년 신직업표를 보면 1등급은 LH 직원, 2등급은 형제가 LH 직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패러디를 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파급력이 컸던 이슈였죠. 네, 뭐 웃자고 하기에는 참 보면서 씁쓸할 수밖에 없는 뉴스였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이슈가 됐던 다른 뉴스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 YTN 유튜브 채널도 매일매일 시청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독 좀 시청을 많이 해주신 날을 이틀 골라봤는데 먼저 지난 5월 13일이 이제 뭐 1,114만 정도가 시청, 굉장히 평소보다 많이 나온 거거든요. 혹시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5월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온라인에서 매우 좀 뜨거웠던 사건인데 이게 손정민 군 관련한 부검 결과가 이제 그날 한강 실종됐던 의대생이었죠. 손정민 군 관련 부검 결과가 그날 나왔어요. 뭐 사건 잠시 설명드리면 한강공원에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친구는 사라지고 본인은 실종이 됐고 결국 숨진 채로 발견이 됐죠. 이게 이제 익사로 추정이 되고 머리 상처 뭐 사망과 관련 없다. 이런 이제 분석이 이날 나왔는데요. 참고로 또 올 한 해 YTN 유튜브에서 뭐 단일 콘텐츠로 이제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바로 이 손정민 씨 관련 뭐 실종 전후 CCTV 상황이 담겼던 내용이 한 570만에 넘는 이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만큼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진실이 뭐였을까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당시 많은 누리꾼들이 영상을 막 분석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뭐 어떤 장면인지 자체적으로 돌려도 보고 정말 뭐 다양하게 의견을 내주셨죠.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한 해 시청자들이 YTN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인데 이날이 이제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 씨 빈소가 차려지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뭐 끝까지 사실 사과를 뭐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8일 정도 이제 간격이었는데 이제 노태우 국가장 때와도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뭐 비판적인 시각이 컸던 이유고요. 당시 이제 전두환 씨 빈소 같은 경우에 여러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죠. 뭐 일베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일베 캐릭터 탈을 쓴 조문객이 나타나는가 하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가짜 화환이 이제 반나절 동안 있다가 치워지기도 했고요. 또 5.18 뭐 북한군 개입설 같은 망언도 참 안타깝게 빠지지 않았는데요. 이 고인의 부인 이순자 씨 뭐 사죄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정작 5.18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좀 알맹이가 빠진 사과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던 이유인데 일단 이렇게 쿠데타 주역이 뭐 잇따라
이제 숨졌지만 사실 이게 끝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진상규명을 향한 과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올 한해 경찰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 불신 좀 키우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인터넷에 관심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천 층간소음 관련한 이제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명명이 네. 보통 되고 있어요. 인천 한 빌라에서 이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 2명이 출동을 했고 갈등 빚는 주민에게 이제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도 경찰이 현장을 네. 이탈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 이 두 경찰관이 해임 처분이 예. 됐고요. 사실 이제 뭐 사건 초반에는 위층에 있었던 게 그러니까 경찰이 서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위층에 있었던 게 뭐 여경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뭐 남녀 갈등, 뭐 여경 무용론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남녀 문제를 떠나서 이게 경찰이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이었다는 게 뭐 예. 중론이죠. 예. 그런 상황이면 일단 대응을 해야지 당연히 이게 무슨 피해자 구호나 지원을 요청하러 내려간다? 뭐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네. 뭐 의견이 많았고요. 피해자 가족은 지금 부실 대응 경찰을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도 뭐 당시 상황이 담긴 이 CCTV가 완전히 공개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청와대 예.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도 한 상황입니다. 예. 자, 이후에 이제 공권력 강화를 위한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네. 긴박한 상황에서 뭐 범죄 진압 예방을 하려다가 피해 발생 시에는 형사 책임을 좀 줄이거나 묻지 않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각각 행위의 적합성은 뭐 법원에서 따로 별도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뭐 정치라든지 코로나 굵직한 이슈들을 제외하고도 사실 언론에서는 다 다뤄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켜봤던 것들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는 조금 더 밝은 뉴스들이 예.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광렬 기자와 함께 디지털 소식들, 온라인 소식들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즌 초반 부진했던 우리카드가 우승 후보의 면모를 되찾으면서 남자부 중위권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흥국생명도 쌍포 위력이 살아나며 상위권 진입 희망을 부풀리는 모습입니다. 프로배구 소식 서봉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경기 초반 이적생 김재희가 날카로운 속공을 꽂아 넣습니다. 삼성화재 어설픈 페인트는 블로킹으로 응징합니다. 우리카드는 블로킹 수 18대 4의 압도적인 우위를 앞세워 3대0 완승으로 5연승, 단숨에 4위가 됐습니다. 올 시즌 컵대회 챔피언을 우리며 다난공과 함께 우승 경쟁이 예상됐던 우리카드. 시즌 초반 연패에 빠지면서 한때 최하위까지 떨어졌지만 나경복, 알렉스의 공격이 살아나고 김재휘의 높이까지 가세하며 후반기 대약진을 예고했습니다. 선수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그리고 감독님도 그렇고 코치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여자부 흥국생명의 상승세도 주목할 만합니다. 쌍둥이 자매 이탈에 김연경까지 빠지면서 승점 자판기 신세로 전락할 위기였지만 득점 1위 캣백, 시간차 2위인 주장 김미연이 활력을 불어넣어 4연승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련 선수 출신 세터 김다솔의 성장도 고무적입니다. 모든 팀이 저희를 만나면 항상 뭐 이기려고 꼭 악을 쓰고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쉽게 지지 않는 법을 선수들이 조금씩 터득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지난 시즌 나란히 챔프전 준우승을 차지한 뒤 올 시즌 새로운 도전에 나선 우리카드와 흥국생명. 반환점을 둔 코트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지 관심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동료 욕설과 비하 등으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구제 노력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석희는 빙상연맹의 상위기구인 대한체육회에 재심 청구 마감일인 어제까지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석희는 지난 5월 국가대표 선발전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내년 2월 20일까지 선수 자격이 정지돼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한복판에서 열리는 세상에 없던 올림픽. 무관중으로 열리며
역시 믿고 보는 대한민국 양궁. 경기력 거품 논란 속에 노메달에 그친 데다 태도 문제까지 불거지며 황금 세대를 이끌며 9년 만에 다시 올림픽 사강. 월드컵 최종 예선 무패 행진을 달리는 대표 프랑스 월드컵 출전에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완쾌해서 빠르게 회복해서 운동량을 쓸 수 있게끔 약속드리겠습니다. 완쾌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했지만 축구바보 유상철의 진심은 팬들 가슴에 오롯이 기억될 겁니다. 류현진은 처음 3회를 넘기지 못했고 공강에는 6경기째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양현종은 득지를 다지는 데 실패. 김하성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갑니다. 프로야구 NC 선수 4명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박성민의 어기고 방에서 술을 마셨다가 키움 선수 2명은 호텔로 이동해 술자리를 가졌는데 선수들의 무책임한 일탈은 사상 초유 리그 중단 사태의 발단.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흉기로 협박했다거나 꼬집거나 때렸다고 결국에는 혼란에 빠뜨린 IBK 기업의 항명사태 파문. 동료 욕설 및 비하 행위로 무리를 빚은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고진영은 시즌 상금왕에 올랐고 올해의 선수에도 등극했습니다. 6승을 거두며 2021년에 자신의 해로 만든 박민지. 토마토, 고추장 같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위기의 농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김학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간 고추장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흔히 고춧가루와 간장, 메주가루에 찹쌀가루를 섞는데 이곳에서는 찹쌀가루 대신 검붉은 액체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 지역 주산물인 토마토를 3년 동안 숙성해서 만든 발효액입니다. 이렇게 만든 고추장은 보통 고추장보다 염도가 40%나 낮습니다. 토마토가 들어가 매콤하면서 새콤하고 달콤한 맛도 있어 외국 음식에도 잘 어울립니다. 그 나트륨 함량을 대폭 줄인 고추장이고요. 올해 이제 9월부터는 일본에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점차 이제 다른 나라를 확대해서 이 농장은 열대 과일 구아바를 재배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아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열매뿐 아니라 잎도 수확합니다. 잎을 우려내 차로 마시는데 주로 인터넷을 통해 주문이 쇄도합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효능과 맛이 더 올라올 것을 염두하고 소비자가 쉽게 마실 수 있는 구아바 액상차도 출시해서 같이 판매할 예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이들처럼 젊은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 경영과 정책, 창업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정예 청년 농업인 사회체의원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똑똑 청년 농부 시범 서비스와 함께 창농, 창업, 그리고 협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발상과 열정을 갖춘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농촌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별을 활용한 치유 활동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중학교 학생들이 대상으로 벼 도전과 떡꼬치 만들기, 볏짚놀이, 가마솥 한상 차림 등 체험 활동을 시행한 결과 자아 존중감과 사회 적응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감소하면서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신체 적응력이 향상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연말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병원균이 몰려있는 궤양을 제거하고 가위와 장갑 등 농작업 도구를 소독하는 등의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 농가의 궤양 제거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서 사과와 배 주산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